자, 안녕하십니까. 여수여고 2학년 동아시아반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진도를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 자료를 올릴 때 10시에 예약을 걸어서 10시에 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예약을 걸어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만큼 열심히 들어와서 출석 체크를 하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몇몇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일 오늘도 또다시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면 오늘은 직접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댓글로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16세기의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명나라 같은 경우에 북로 남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북쪽에서는 몽골로부터 아래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외구의 침입에 끊임없이 시달렸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력이 쇠퇴하는 것을 상황에서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부국강병과 재정확충 이런 걸 재정확충을 통한 부국강병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고 그 개혁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세금 제도를 개혁했는데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현물이 아니라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일조 편법이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설명했었고요. 자, 오늘은요 16세기 이 경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 중반에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조선은요, 조선의 건국에 공이 많았던 세력들이 훈구 세력이었고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이러한 세력들의 살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전기에는 대부분이 이 훈구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훈구 세력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15세기 중반 이후에 살인 세력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 학사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여기서 살인이죠. 살인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저게 잠깐 자꾸 알아보겠죠? 자, 그냥 넘어갈게요. 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됐고요. 15세기 중반에 중앙정계에 진출했으나 4차례에 걸친 큰 사활을 겪으면서 이 살인 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갑자 김효을사 4번에 걸친 큰 사화를 통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사화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어서 결국은 자기 향촌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방으로 낙향하면서 이 자신의 향촌을 기반으로 해서 향촌에서 소원이나 향약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서히 세력을 더욱더 성장시켰다 이런 설명 한국 시간에 다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자, 향촌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이 향촌에서 특히 뭘 가지고요?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향촌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마침내 16세기 말에 대거 훈구 세력을 제거하고 정계를 주도하게 되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여러분 훈구 세력들이 정치를 주도했다면 조선 후기에는요 이러한 살인 세력들이 정계를 16세기 말 이후에 정계를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정계를 장악하는 순간 또 자기네들끼리 또 세력이 나뉘어져서 붕당을 형성하면서 남인이네, 동인이네, 서인이네, 남인이네, 북인이네, 소론이네, 노론이네 이와 같이 붕당을 형성하고 서로 간에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다음에 조선의 국방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요,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국의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었다. 이 주변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혼란스러웠던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사무라이, 무사 세력들의 불만을 국외로 돌리고 영토를 팽창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들,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 조선에서는 굉장히 부족했었다라는 얘기이고요. 다음에 공납제도는요, 방납제가 성행했고요. 요거는요, 한국사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군역제도가 굉장히 모순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방군, 수포제입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국사 시간에 다 설명했었던 내용일 겁니다. 자, 이것은요, 군역제도라는 것이 직접 군대에 가서 군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서 군역을 하는 대신에 군포를 내면 군역을 면제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국가에서는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이것을 군포를 거두어서 이 군포를 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날 그쯤에 우리나라 국방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다. 거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국방력의 약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겁니다. 다음에 자, 이때 당시 비변사에서의 또 국방력 강화 대책 이런 마련도 굉장히 미흡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큰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센코쿠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 오닌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오닌의 난 기억납니까? 쇼군의 뭡니까? 후계자 문제를 놓고 동생 세력과 아들 세력 간에 치열한 대립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이묘들이 분리 독립되어지면서 이 다이묘 세력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에 센코쿠 시대가 전개됐고, 그러다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 결국은 조총, 요거 좀 볼게요. 자, 조총을 어디로부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로부터,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들여오면서 이 조총을 이용하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은 다른 다이묘 세력들을 다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 저번 시간에 오다 노부나가가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토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러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센코쿠 시대를 통일을 완성시킨 인물이라면 거의 한 90% 이상은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은 이 통일의 기초를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넘버 2였던 누구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에 와서야 마침내 이 센코쿠 시대가 결국은 통일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을 포르투갈로부터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이 조총을 가지고 다른 다이묘 세력들을 진압하고 결국은 거의 90% 이상의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다시피 했다. 그러다는데 결국은 죽어버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서 마침내 센코쿠 시대가 통일되게 되어졌다. 이런 설명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여기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렇게 전국 시대를,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요. 이거 좀 봐두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무사들을 제외한 백성들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무사들만 뭐를 가질 수 있게, 조총이나 또 검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도검,
도검이라는 것은 칼을 얘기하는 거죠. 칼도 칼검이니까요. 그래서 도검을 다 몰수하는 도검 몰수령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와 같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칼, 무기, 조총 이런 것들을 다 몰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백성들의 반란을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고요. 자, 무사와 상공업자. 상공업자, 일본의 이때 당시의 상공업자를 조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또 농민 간의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켰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병농 분리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무라이들, 상공업자, 다음에 농민 간의 신분의 그러한 이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을 철저하게 농촌에 거주하게 하고요. 무사나 상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이때 당시에 조카마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도시에 거주하게 하면서 두 신분 간의 뭐예요? 이와 같이 교류를 아예 차단시키는 그러면서 신분 간의 이동을 막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겁니다. 다음에 자 당연히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전국시대, 센코쿠시대를 하나로 통일했었으니까 또 그 국가 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인 토지 검사를 실시하면서 국가 재정을 보다 더 확충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토지 조사 사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검지라고 얘기해요. 검지라고 하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고요. 다음에 자 요거는 뭐 석고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석고제라는 것은요. 석이라는 것을 단위로 이용해서 토지의 생산량을 수확량으로 수치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뭐 석고제다라고 얘기하고 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요 두 가지를 좀 많이 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요. 도검 몰수령과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토지 단위와 도량령을 또 통일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고요. 자 볼게요. 다음요.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정유왜란이 관련되는데 여기는 전쟁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왜란이라 나와 있으니까요. 왜란이라고 고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한국사 시간에도 다 설명을 했던 건데 동아시아 시각에서 동아시아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초로 해서 임진왜란과 뒤에 나오는 또 병자호란 여기서는 이제 먼저 임진전쟁과 정유전쟁에 대한 임진왜란, 정유왜란에 대한 설명을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다. 우리 알고 있죠? 센코쿠 시대를 통일한 이후에 더욱더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었고 다음에 다이묘 세력들이 이때 당시에 군사력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약화시킬 그러한 필요가 있었고 자 그리고 명나라의 가만무역을 등을 위해서 가만무역이 이때 중단됐다고 설명했었죠. 저번 시간에 닝보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명나라에서 그나마 시행했던 가만무역조차도 이때 중단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명나라와의 그런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 명나라를 정복할 그런 계획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정명향도라는 겁니다. 자, 이거죠. 자,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조선 너희들이 타겟이 아니라 우리의 타겟은 명나라다. 명나라, 여기쪽 가만무역 재개를 통해서 명나라 정복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명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너희 나라를 가야 하는데 거쳐야 되는데 너희 나라가 길을 터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이 정명향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거부하게 되니까 일본이 공부했네요.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 때 가지고 왔던 포르투갈로부터 들어왔던 조총으로 무장한 16만 명의 일본군이 1592년에 마침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일본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장기간 평화가 지속되어지면서 주변국에 대한 정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반군 수포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군사적인 그런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조총으로 무장한 16만 명의 일본군의 침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는데요. 이 선조 임금이 국경 부근에 있는 의주로 피신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을 버리고 어떻게 혼자 살기 위해서 저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렇죠? 의주 좀 봐두셔야 됩니다. 의주 지역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얘기한 거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 한반도에 도착하자마자 남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파죽지세로 한성, 뭡니까? 수도를 정복하고 더 올라가서 평양성까지 함락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상황에서 자 누가요? 유일하게 이순신이 이때 당시에 수군의 활약과 또 각 지역에서 스스로 민간인이죠.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에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일어난 의병, 곽재훈 같은 의병들이 일본군에 맞서서 싸웠던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항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의 관군들은 무력화되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의 침략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명나라 군대가 이 임진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서 임진왜란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마침내 빼앗겼던 평양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탈환을 했지만 그러나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가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개성으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평양을 내주고 개성으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명나라가 협상을 시도했었습니다.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이 두 나라 간의 협상에서 일본이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자, 어떤 요구인지 참고를 한번 볼까요? 일본군이 요구했던 것은요, 명나라 공주를 바로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조선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 네 개의 도를 일본에게 한량에 떼서 일본에게 넘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일본과 명나라 간에 일본이 제일 또 가지기 원했던 게 이거 감한무역이죠. 자, 닝보 폭동 이후에 중단되었던 이 감한무역을 재개해 이러한 요구들을 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조선의 왕자 한 명을 일본에 포로로 보내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면서 너무 무리한 이러한 요구들이 결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협상은 결렬되어지고요. 또다시 전쟁이 다시 재발했는데 이때부터의 전쟁이 바로 정유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체결되기 이전의 전쟁을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고요. 협상이 시도되어졌다가 결렬되었잖아요. 이 결렬된 이후에 또다시 일본과의 전쟁을, 그때부터의 전쟁을 우리가 정유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뭉뚱그리 임진왜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임진왜란과 정유왜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유전쟁이 1597년에 다시 발발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사망하는 그러한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토요토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사기는 굉장히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들의 크게 화를 입혔던 그 전쟁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노량해전이었죠. 이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진압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은 이순신도 이 전투에서 결국은 전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노량해전을 끝으로 해서 임진왜란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 그냥 큰 틀만 흐름만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은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국토가 황폐화되었다. 당연하겠죠.
임진왜란은요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7년 전쟁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전쟁 동안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농민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때 군인으로 또 동원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농경지가 황무지로 되어지면서 국토가 황폐화되어지고 또 많은 성인 남자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인구가 격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거고요. 또한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국가 또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 또한 굉장히 악화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때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전쟁 중에 많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이때 소실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주 불국사나 또 경복궁 있죠?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금 있는 그것을 다시 만들었다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던 그 경복궁 얘기하는 거고요. 또 조선의 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소실되어진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다음에 조선은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더 고조되었고요. 반면에 명나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떻게 하느냐 숭상하는 떠받드는 그러한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졌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조지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조지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조선을 다시 일으켜준 그러한 정말 고마운 은혜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의 멸망할 뻔한 조선을 어떻게 도와준 그러한 고마운 은혜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왜요? 명나라가 임진왜란을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그러한 인식은 은혜에 대한 그런 것은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명나라에 대한 숭상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사회 질서도 양반 사대부 체제는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설명했죠? 임진왜란 이후에 성리학적인 그런 질서가 일반 생활 속에서도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명나라 한번 볼게요. 명나라도 이때 당시에 조선을 도와서 임진왜란에 참여할 당시에 이 명나라는 우리 조선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선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 일본의 최종 타겟은 어디였기 때문에 목표는 당연히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를 점령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전쟁터가 되기 전에 조선에서 전쟁터를 삼아서 여기서 전쟁을 끝마쳐야지 전쟁이 더욱더 자신의 나라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지원을 한 거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때 당시에 명나라가 지원을 할 당시만 해도 명나라도 그렇게 군방력이 강하고 나라가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군사비가 너무 무리하게 지출되어지면서 국가 재정은 굉장히 악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백성에 대한 세금 징수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만렵제 때 이러한 세금 징수, 너무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만렵제 때의 패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광세의 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국은 농민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는 달리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항상 왕조의 변천은 농민 봉기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이 명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성의 농민 봉기에 의해서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명나라가요 1644년에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가 멸망하는 하나의 원인 중에서 한 가지도 바로 이때 임진왜란 때 너무 무리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국가 재정이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더 명나라가 쇠락해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일본 한번 볼게요. 일본 또한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고 농민들의 세금도 가중되게 되면서 농민들이나 사무라이들, 무사들의 그러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임진왜란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사했잖아요. 참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넘버 3였던 이때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라 전투에서 반대 세력, 이때 당시에 반대 세력이라는 것을 요거 좀 봐두셔야 되는데요.
반대 세력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지지했던 세력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자 넘버 3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세력과 이렇게 둘로 양분되어지면서 두 세력이 결국은 또 충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 또 세 번째 막부인 무슨 막부르죠? 에도 막부를 마침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진입니다. 여진, 금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여진, 금나라,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었다. 자, 금나라가 결국은 누구한테 멸망했습니까? 원나라한테, 몽골한테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없이 여진족이 흩어서 살다가 이 만주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세력을 또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확대시키면서 마침내 누르하치 때 만주족이 여진족입니다. 자, 만주족이 여진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진족의 세력 기반이 바로 만주였기 때문에 만주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주족을 통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금나라를 또다시 건국하게 되는데 이때 금은 그 우리 12세기의 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자, 먼 금, 뒤의 금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1616년에 후금이 건국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자 후금이 새로운 나라를 또다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이때 당시에 세웠습니다. 자 여진은요 임진전쟁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에 있던 그러한 전쟁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키워서 마침내 후금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계기로 임진왜란을 이용했다. 다음은요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다음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자, 여진족의 성장인데요.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임진왜란 그 과정에서 여진족들은 세력을 더욱더 성장했다. 이 여진족의 누르하치라는 그러한 인물이 여진족의 전통적인 군사제도이자 행정제도인 팔기제라는 군사제도를 완성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군사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후금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요동까지 진출하고요. 명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러면서 명나라와 충돌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반면에 광해군은 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무슨 외교를요? 한국사 시간에 공부했네요. 그렇죠? 중립외교였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모든 신하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 왜요? 임진전쟁을 도와줬기 때문에 제조지연에 대한 그런 우리 고마움 그런 인식이 더욱더 고조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를 숭상하는 그러한 정책을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광해군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명나라와 후금 그 사이에서 이 중립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금은 점차적으로 세력이 강화되는 나라였고 명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쇠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명나라와만 숭상하고 후금을 배척했을 시에는 이 후금과의 또 다른 전쟁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추진했고요. 그런데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는요, 후에 많은 신하들에 의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광해군이 결국은 이 이유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왕자리에서 쫓겨나고요. 인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사건이 1628년에 인조 반정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후에 인조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서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외교 정책이 이제는 중립외교에서 친명 무슨 정책으로요? 배금 정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명 배금 정책으로 추진되어지다 보니까 마침내 명나라가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서 결국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됐던 것이 바로 뭡니까?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었던 거죠. 그렇죠? 먼저 한번 볼게요.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1627년에 이것을 우리가 정묘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묘호란 또는 정묘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후금이 1627년에 쳐들어왔고요. 조선과 후금 사이에는 이때 쳐들어왔을 때 강화가 체결되어졌습니다. 조선이 후금의 형제관계 요구를 수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후금이 무슨 나라고? 형의 나라고, 조선이 뭐의 나라? 뭐의 나라요? 아우의 나라. 라는, 그래, 우리가 형이고 너희들이 아우야, 인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이를 수용하면서 그리고 후금에게 일정량의 세패, 공부했네요. 자, 세패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이 정묘호란은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고 결국은 마무리가 되어졌네요. 그렇지만 후금이 더욱더 세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부터 뭐로 바꿨던 겁니까? 청으로 바꾸면서 마침내 자, 스스로의 왕을 뭐라 칭하면서요? 황제라고 칭하고, 자, 이때 그들 고유의 그러한 연호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청나라가 야, 후금 때 우리가 아니야. 이젠 더욱더 세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형제 관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 조선 너희는 우리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신 관계를 이제 형제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임금의 나라로 떠받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자, 이때 이를 대해서 조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게 되자 청나라 황제였던 누구요? 홍타이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네요. 홍타이지가 군대를 이끌고 직접 이끌고 또다시 조선을 침략했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병자호란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난 지가 거의 40년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자, 3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정묘호란이 있고요. 40년도 안 돼서 또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인조가요, 이때 당시에 어디로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면서 항전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저 국경 부분에 의주였잖아요. 이때 당시는 병자호란 때는요, 어디로요? 남한산성으로 임금이 피신을 했었습니다. 자, 피신을 했지만 결국은 삼전도에서 우리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어느 나라요? 청나라의 군신관계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치욕을 맛봤던 것을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또다시 한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이 청나라와 무슨 관계를 체결했다고요? 군신관계를 마침내 체결하고, 또 이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했고요. 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 또 명나라와는 국교를 어떻게 단절해, 또 청나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할 것을 또 약속하게 됐고요. 또 왕자와 많은 신하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임진왜란과 또 우리가 크게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임진전쟁, 임진왜란, 또 정유회란, 또 우리가 정묘호란, 또 병자호란, 이게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우리가 한국사에서 본 것처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쟁이 두 번을 거치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양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